자, 잘 보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업은 여기 PPT하고 여러분 교재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민간경비 개념 이게 협의, 광의, 실질적, 형식 네 가지 나와 있죠. 여기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제일 시험 많이 나온 건 이겁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 개념 이게 뭐냐? 제일 많이 시험이 나왔어요. 아니면 다음 주 민간경비 개념을 잘못 연결한 것은 그래가지고 협의는 이거 적고 광의는 이거 적고 실질 의미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하는 경찰활동 본질적 차이가 없다. 이걸 있다로 주로 바꿔 많이 나왔습니다. 저 기출 뭐 14에 돼 있죠? 14에 기출이면 14에 시험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미 민간경비는 뭐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면은 뭐 요거 딱 여기서 낼 수밖에 없어요.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일단 여러분 민간경비 개념에 협의 광의는 뭐냐? 이제 법학에서는 말이죠. 협의란 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민간경비 개념을 말한 거고 광의는 이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광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협의는 뭐냐면 순수한 어떤 방범활동, 순수한 범죄 예방 활동만을 민간경비로 보는 개념을 좁은 의미의 민간경비라고 부른다. 순수한 범죄 예방 활동, 범죄 예방, 또 질서 유지. 예를 들면 아파트 가면 여러분 차를 무단으로 막 세우면 아파트 경비원이 그거 세우면 안 돼요. 이리 빼세요. 뭐 하잖아요. 이게 질서 유지 활동이에요. 누가 도둑질 하려고 하면 이리 보세요. 누구십니까? 뭐 소집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아파트 경비원으로 가정하면 그렇죠? 이 범죄 예방 활동이죠. 이런 것만을 민간경비의 개념을 보는 것을 협의의 민간경비라고 본다. 학자들이 분류 개념이 학자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이 협의의 개념, 이 방범 플러스 방제 플러스 방어로 돼 있죠? 재난 예방 활동. 예를 들면 뭐 홍수, 태풍, 지진 이거를 예방하는 활동.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죠. 공장의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이거예요. 태풍이 온다 그러면 혹시 우리 아파트 뒤에 뭐 축대가 무너질 수가 있나 없나 그런 거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마흔오션의 그 경주의 마흔오션이 붕괴되다가 내려앉았죠? 내려앉아가 부산의 외고 대학생들이 여러 명 죽었어요. 경주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왔어요. 그럼 아파트 경비원이라면 경주에 눈이 많이 오면 저 위에 눈이 많이 쌓이면 무게가 굉장히 할 건데 그 지붕이 붕괴될 수 있다. 그런 예상을 하고 미리 대피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행사를 그냥 강행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의 관리자 내지 아파 야간의 경비원이 판단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제죠, 방제. 그 다음에 화재 예방 활동. 이거를 다 합쳐서 민간경비로 보는 것을 넓은 의미의 민간경비로 부른다. 이해가시죠? 쉬워도 너무 쉬워요.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하고 형식이 있는데 요걸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형식적 의미, 법학에서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무슨 민법, 형식적 의미의 뭐 형법 이러면 형식이란 말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 뭐 이렇다면 이거는 무슨 말이야? 민법 전을 말하는 거예요. 민법 전은 뭐 부추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이라 하는 법전자입니다. 우리 민법은 1110개 조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1100개가 넘어요. 조가 1조부터 1100 몇 조 플러스 부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을 찾아보려면 어디 가면 되느냐?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네이버나 뭐 다음에 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치면 됩니다. 요걸 딱 치면은 사이트 이름이 쫙 나와요. law.go.kr 뜹니다. 이걸 딱 클릭하면 이 사이트 연결돼요. 이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 민법 치면 민법이 뜨고 헌법 치면 헌법이 나오고 형법 치면 형법이 나오고 대한민국 법은 이제 다 나옵니다. 시행령도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시행규칙도 나와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판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이트를 공부하면서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민법 1조 어디 생겼지? 헌법 50조가 뭐지? 참 여기 가서 헌법 치고 헌법 치면 헌법 쫙 뜹니다. 1조부터 막 떠요. 쫙 뜹니다. 그럼 여기 어디 보면은 저장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저장하면 여러분 바탕화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지 않고 헌법을 볼 수 있고 민법을 볼 수 있고 경비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여러분 관련 법들은 전부 다 바탕화면에다가 뭐 법령모험 이래가지고 아이콘을 여러분 하나 만드세요. 법령모험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헌법부터 경비제도 관련된 법을 다 다운받을 때마다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놨다가 법을 찾고 싶으면 바탕화면 요 어디 가서 바로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 공부하는데 시간이 단축됩니다. 매번 여기 가려면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를 해가지고 요 법령모험을 해가 만들어 두십시오. 그러면 민법을 치면은 이 민법이 1100개 몇 개 조하고 부칙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민법전이라고 부르는데 민법전이 형식이 민법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정법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되는 법, 그런 걸 형식임이라고 그래요. 자, 형식이면 형법. 이거 여기 가서 형법 치면 나와요. 그럼 형법전이나 여기 형법전이라 불러요. 이건 460개 종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돼 있어요. 이걸 형식의미 형법으로 불러요. 자, 형식의미의 형사소송법이다. 형소법 줄인다. 이것도 형사소송법 전이에요. 이것도 430몇 개 정도 돼 있어요. 요렇게 여러분 여기 가서 요런 걸 민법, 형법, 형소법을 치면 탁 튀어 나오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조문으로 된 이거를 형식 의미의 민법, 형법, 형소법 이래 불러요. 그럼 형식 의미의 민간경비 이렇게 하면은 민간경비를 규율하는 법은 여러분 경비업법입니다. 경비업법. 민간경비업법이 아니고 그냥 경비업법이에요. 최초에는 용역경비업법인데 용역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경비업법이에요. 그러니까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 업무만을 형식 의미 민간경비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 업무의 종류는 여러분 혹시 몇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경비는 무슨 경비라고 볼까요? 아파트 경비는? 막 넘어가노. 잘못됐다. 아파트 경비는 무슨 경비예요? 나도. 아파트 경비는 여러분 시설을 지키는 거죠? 그럼 시설 경비업이요. 세콘 같은 거는 무슨 경비예요? 기계죠. 세콘 뭐 KT텔레콤 그건 기계 경비업이요. 그 다음에 은행에 뭐 현금 같은 거 기금속을 A 장소에서 B 장소 날라주는 거 있죠? 그건 호송경비업이죠? 호송경비. 그 다음에 연예인이라든가 예를 들어 중요 인사에 대해서 의뢰를 받고 돈을 받고 특정한 사람의 생명, 신체를 보호해주는 신변보호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김해공항에 가면 공항에 울타리가 이렇게 외곽 울타리가 있고 핵심 시설이 있죠. 공항 활주로하고 뭐 건물하고 있죠. 그러면 주로 핵심 시설 안에는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그 건물 밖에 하고 울타리 사이에 그다음 울타리 초소가 있어요. 이런 데 누가 근무하냐면 특수경비원이 근무합니다. 특수경비원이 근무하는 그 경비 업무 형태, 중요시설은 이걸 특수경비업이라고 불러요. 특수경비업. 고리원자력 발전소도 똑같습니다. 기장에 있는 고리원자력 가면은 여기 고리원자로가 있죠. 핵발전하는 고리원자로하고 중요시설이 있고 거기는 청운기차를 근무하고 이 외곽 울타리는 특수경비원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청원경찰하고 특수경비원이 혼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특수경비원을 운영하는 부서의 회사, 그 관리하는 회사가 특수경비업자예요. 특수경비업자, 그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허가받은 업이 특수경비업이에요. 이것도 부산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어요. 이 5가지 업은 부산에서 여러분 민간경비업을 하고 싶으면 업종을 정해가지고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락하면 부산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사항이에요. 허가사항. 그래서 이 5가지만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 5가지만을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라고 부른다. 여러분 요것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요것 때문에 보입니까?
요 정도 괜찮겠죠? 저는 안 켜도. 자, 이거 켭시다. 5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경비업법에는 경비업의 종류는 5가지밖에 없습니다. 현행 실정법상 이거 형식하는 건 실정법이라는 뜻입니다. 실정법에 규정된 경비업의 종류는 민간경비업의 종류는 5가지밖에 없다. 이 5가지만을 지칭하는 것을 형식 의미의 민간경비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설탐정업, 사설탐정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사설탐정업은 우리 경비업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사설탐정업 또는 다른 말로 어떤 사람들만 달라요. 민간조사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간조사업, 민간인이 뭔가를 조사하는 거죠. 사설탐정은 조사하는 거고 개인이 조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형식의미 민간경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현행법에 이건 불법이고 이건 합법이야. 이건 합법이고 이건 불법이죠. 사설탐정은 불법이고 나머지 5개는 합법이니까 사설탐정업 내지 민간조사업은 형식의미 민간경비에 속하지 않는다. 이해가죠? 그런데 지금 동의대학에 가면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동의대 평생교육을 가면 소위 민간조사 고위과정하는 게 개설돼 있어요. 4월달 곧 또 개설할 거네요. 4월달하고 한 10월 9월달에 개설하는데 거기 사설탐정 과정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저도 그 한강제를 맡고 있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사설탐정은 경비업에서 말하는 행정민간경비에 속하지 않는데 사설탐정 내지 민간조사원 이 과정을 밟게 되면 국가 자격이 아니고 민간 등록 자격으로 분리돼서 민간 등록 자격증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민간 등록 쓰면 안 되겠네. 민간 자격증 중에서 여러분 등록 자격하는 게 있어요. 등록 자격증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수강료 비쌉니다. 200만 원이에요. 석 달 배우는데 200만 원이요. 근데 별의별 걸 다 배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정을 이수하면은 이수가 시험을 합격하면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주는데 그거는 등록 자격증을 부릅니다. 경비조사는 국가 전문 자격증이요. 국가 전문 자격증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게 이 민간 등록 자격증이요. 아시겠죠? 근데 만일에 나중에 이제 사설탐정법 내지는 민간조사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합법화 되면은 아마도 이 민간 등록 자격증이 국가 기술 자격으로 승격이 될 겁니다. 나중에.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형식의 의미 민간경비 개념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실제적 의미 민간경비 개념은 뭐냐면, 자, 여러분 민간경비하고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는 민간경비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뭐예요? 공경비죠? 공경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찰에 의한 경비활동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민간경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나라 경비업법이 용역경비업이 통과된 게 1976년도입니다. 1976년에 용역경비업이 통과됐고 청원경찰법은 1962년도에 통과됐어요. 그러면 청원경찰도 일종의 민간경비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용역경비법은 순수한 민간경비고, 이러한 민간경비가 생기기 전에 62년도 이전에는 민간경비라는 개념이 제도상으로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전부 다 이전에는 전부 공경비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이 국가 중요시키고 댐도 지키고 다 한 거예요. 그렇죠?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서 뭐 댐 같은데 일대는 댐에 대해서 말이죠. 국가 중에서 간첩들을 파괴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막 파괴하려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국가 중요시설을 경찰이 지킬 힘이 없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청원경찰 제도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돈은 청원주 네가 시설주 네가 돈 대라. 감독도 네가 해라. 하고는 그 다음에 경찰이 간접적인 감독을 하도 만든 거예요. 청원경찰은 경찰이 한 달에 한 번씩 감독합니다. 감독하는데 주감독은 청원주가 하는 거예요. 청원주하고 청경대장이 해요. 하는데 간접적인 감독을 경찰의 감독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전부 경찰이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공경비는 한마디로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경찰이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민간경비는 뭐예요? 특정 의뢰인 또는 특정한 뭐 공장, 특정한 시설 내에서 돈을 준 사람 해준다. 돈을 준 장소, 돈을 준 사람한테 해주죠. 아파트 경비, 자체 경비도 있고 위탁 경비도 있죠. 자체 경비도 위탁 경비 있잖아. 아파트 대부분 지금은 다 위탁 경비예요. 위탁 경비가 민간 경비요. 외부 업체 사가지고 용역 경비, 용역 경비. 아파트 관리소장 감독이 있는 게 아니고 외주 업체에서 보내가지고 외주 업체에서 돈을 주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공경비하고 민간경비 차이는 뭐냐? 공경비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민간경비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을 대상하는데,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을 지키는 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본질적으로 같아. 그렇게 보는 개념이 바로 실질 민간경비 되는 얘기요. 실질적으로는 경찰 활동하고 똑같아.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여기 포인트입니다. 없다. 여기 포인트. 있다 아니 없다. 없다라고 보는 개념이 실질적 의미 민간경비 개념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민간경비나 공경비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똑같아.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보는 것을 실질 민간경비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 민간경비 개념 이해하시죠? 자, 이해됐습니다. 자, 치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해 안 된 것에서 질문하십시오. 네, 제가 한 마디 질문드릴게요. 예. 왜 흥신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흥신소하고 뭐 신부름 센터 비슷한 거. 클로버 형사가 예. 하는 거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민간 조사업법으로다가 한다 그러면은 예.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흥신소라든가 뭐 신용조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규율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신용조사업법. 신용조사업법이 있어요. 그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신용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불륜 현장을 뭐 조사한다. 그건 불법이 안 됩니다. 원래는 불법이에요. 신분센터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뿐이에요. 근데 만약 사설탐정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 지금의 신용조사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수사권도 주는 거죠? 아닙니다. 수사권 줄 수가 없죠. 줄 수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란 말 썼죠. 민간조사 이런 말 썼잖아요. 수사권하고 조사권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수사권은 강제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조사권은 강제력이 안 주어집니다. 안 주어져요. 그런데 누군가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다든지 뭐 불륜 현장을 뭘 조사한다든지 뒤따라 가본다든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허용이 될 겁니다. 그건 집행권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람을 강제로 뭐 체포한다 그런 거 안 되고. 아니, 수사- 조사한다는 거는 예. 그래도 집행의 권리가 있으니까 조사권이 주어지죠. 근데 그건 아직 법이 만들어져 봐야 됩니다. 법이 만들어져 봐야 민간 조사원 또는 사들 탐정한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주어질 것인지 이건 법이 만들어져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한을 많이 주면은 조사하는 거는 수월해지는데 자칫하면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지는 아직은 법이 다 만들어져서 발표돼 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줄지 모릅니다. 아마 외국에서 만든 법을 좀 참고하겠죠. 지금 OECD 34개국 중에서 사설 탐정이 불법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사설 탐정제도 합법이에요. 그럼 민간 조사원한테 다 그 광범위한 권한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 우리 할머니가 집을 나갔는데 벌써 이틀째 안 들어왔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죠. 경찰이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경찰이 찾다가 한 2, 3일 지나면 흐지부지 해요. 왜? 저도 경찰에 있어 봤지만은 그거 많은 게 아니거든. 경찰이 오만 할 일 많아요. 할머니 나간 거 일일이 찾으러 못 다녀요. 특별히 범죄하고 연루되지 않았다면 단순 가출 가능성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집 나가 버렸다. 그러면 경찰이 찾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공경찰의 한계예요. 그럼 누구한테는 사설탐정업체 내지는 민간조사업체에 돈을 주고 의뢰하면 돈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찾는다 이거 열심히 그것만 집중해 찾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민간조사 내지 사설탐정업체의 필요성이 존재 근거예요. 왜 OECD 국가에서 사설탐정을 합법해 놨겠습니까? 공경찰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 보면 돈 억수로 많은데 남한테 사기치고는 마누라하고 위장이혼하고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죠.
마누라 살아요. 좋은 차 외차 끌고 나무 명의를 끌고. 그래서 사는 사람 많다고. 근데 경찰에 그거 조사해주라고 하면 조사 안 해요. 그 경찰에 그건 조사 안 해준다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말이야 마누라 같이 살면서 좋은 차 끌고 다니면 아침에 출퇴근 하는데 자기가 숨어서 보니까 하는데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소송 걸어가지고 재산 뺏어오고 재산을 자기 당한 거 뺏어오고 싶어도 누가 해줘야 돼요? 사설탐정제도 생기면 사설탐정이 아침 저녁으로 잡아가지고 사진 다 찍어 제끼는 거예요. 찍어제가 실제로 저 사람은 이혼 안 했다. 위장이혼이다. 위장이혼을 입증해야 돼요. 민사소송에 있어. 입증하면 판사가 보고 아 이거 증거자를 쭉 보니까 진짜 가짜 이혼이네. 그러면 네 재산 마누라 빼돌린 거 자식 빼돌린 거 다시 원대복귀. 그러면 사기당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사설탐정의 역할입니다. 공경찰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경찰 해봐서 안다니까. 알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 하는 것인데 분명히 서양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법을 시켰다. 조만간에 합법화가 될 겁니다. 그 사설탐정 내지 민간조사법이 국회에 여러 명이 국회에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통과 안 된 이유는 사설탐정 제도의 운영 주체를 법무부가 할 것인가 경찰청이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설탐정제도는 곧 통과됩니다. 곧 통과돼요. 근데 그게 이제 경비업법 안에 들어올지 별도의 사설탐정법 내지는 민간조사업법으로 만들어질지는 아직도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입니다. 우리 테러법도 뭐 야당이 뭐 필리버스터 192시간 하면서 반대했잖아요. 14년 동안 테러법 통과 안 되다가 이번에 통과됐어요. 뭐 여당에서 밀어붙여 통과됐는데 그건 저는 통과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죠. 진작 통과시키게 됩니다. 뭐 인권 침해니 머리 가는데 여러분 테러 나면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63빌딩이 테러 당했다. 수천 명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테러범들을 수사하거나 뭘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국정원이 없습니다. 경찰이 없어요. 테러 용의자들이 은밀하게 자금을 모으고 조직을 모아잖아요. 정보를 교환합니다. 지금 테러직은 여러분 뭐 사람들이 모여 활동 안 해요. 여러분 SNS 뭐 톡 그다음 밴드 뭐 비밀 채팅 사이트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끼리 다 명령을 주고받아요. 근데 그거를 합법적으로 감청을 해야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열어봐야 되는데 열어볼 권한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열어볼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불법이야. 그걸 열어볼 수 있는 예를 들면 휴대폰을 감청하고 이메일을 열어볼 수 있고 그죠?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테러 방지법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도 테러를 꼭 다 막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 법마저 없으면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테러를 무법지 됩니다. 테러는 마음은 얼마든지 테러를 할 수 있어요. 겨우 최소한의 장치만 만든 게 법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자, 한번 그건 경호학 시간 얘기하고.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민간경비 대두 배경. 자, 4가지죠. 다음 중 민간경비 대두 배경이 아닌 것은 4가지, 3가지는 시험이 잘 나온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죠? 1번. 범죄 문제가 심화되다. 이 한마디로 옛날보다 범죄 문제 심하죠? 현대화될수록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범죄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근데 범죄 문제 심각해지는데 과연 공경찰이 다 막을 수 있느냐? 다 못 막아줘요. 그래서 민간경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돈 있으면은 우리 집에 세콤 하고 자기 집 세콤 하고 싶죠?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계경비 설치하고 싶고, 그럴 때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력의 한계죠? 자, 범죄가 심각해진 만큼 경찰력을 늘려주느냐? 안 늘려줍니다. OECD 평균이 말이죠. OECD 평균이 경찰관 1인당 400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450명쯤 돼요. 여기 원래 500명이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찰력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담당이 너무 많다. 이래서 매년 5,000명씩 증원했어요. 그래가 4년간 2만 명을 증원하는 계획이 해가지고 지금 계속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계실 동안에 경찰관 되기 수월해요. 수월해. 경쟁률이 말이죠. 제가 2010년도 강의할 때는 경쟁률이 100대 1이었어요. 100대 1에서 여경은 150대 1쯤 됐어요. 남자는 100대 1, 150. 작년에는 30대 1 또는 20대 1이에요. 경찰 되기 수월죠? 많이 뽑으니까 그런 거예요. 응시에 비해서 뽑는 사람이 많으니까 1년에 5,000명이 뽑아지니까 5,000명이 더 뽑으니까
거기다가 공무원 연금법을 개혁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공무원 연금이 깎인다 하니까 경찰관들이 퇴직을 많이 했어요. 중간에 연금 안 깎이려고 퇴직을 많이 한 바람에 작년에는 7,000명씩 뽑았어요. 7,000명 뽑는데 시험을 1년에 2번 쳤어요. 2번 쳤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3번 쳤어요. 2번 뽑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못 뽑아보니까 시험을 3번 쳤어요. 3번 치니까 시험 칠 기회가 많으니까 합격하기 쉽죠? 그러면 경찰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빨리 시험 쳐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끝나면 옛날처럼 원대복귀 대표입니다. 다 충원되면 다시 경쟁률이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경찰관 공부 빨리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열심히 하면 되는 사람이 한 20, 30% 나오고 보통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해가지고 그것도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5년 해도 안 되는 놈은 안 돼. 열심히 하면 8개월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5년, 7년도 안 되는 놈은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달렸다니까. 자, 그래서 경찰력의 한계가 있죠. 범죄가 늘어만큼 일일이 늘지 않는다. 왜? 돈이 드니까. 돈이 들잖아요. 자, 시민안전인식이 증대됐다. 옛날에는 다 문 열고 대문도 없었어요. 담장에 대문도 없고, 그 이웃끼리 다 소통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 항상 불안해. 불안하니까 돈 있는 사람일수록 안전인식이 더 세요. 돈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죠? 그 과거보다 안전인식이 더 증대됐어요. 그러니까 이 증대된 만큼 부족한 부분을 경찰은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까 특정한 집을 지킬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초창기 경찰 때는 강남에 어떤 부잣집이 있으면 거기 부잣집 앞에 순찰함을 달았다 하더라고. 그러면 발소에서 순찰 줄 때 그 집은 반드시 격려해 가요. 그러면 그 부잣집에서 명절 때나 또 한 달에 월정금 비슷하게 경찰 고생한다고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주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한 80년대, 70년대 있었어요. 지금 그거 없어졌어. 옛날에 그게 가능한 시대였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 민간 경비원을 고용하든가 경비업체가 의뢰하든가 해가지고 내 재산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하고 관계돼 있죠? 대규모 사회적인 증가했다. 아파트도 커지고 공장도 커지고 모든 게 커졌어요. 부산에서 50층 이상 아파트가 서울보다 더 많다 하더라고. 제가 1, 2, 3월 달에 서울에서 강의하고 왔는데 서울에 다니면서 보니까 부산만큼 아파트 높은 데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 거의 한 30층? 한 35층밖에 안 되더라고. 대충 보니까. 부산에 말이죠. 저는 집이 광안리인데 광안리에서 저쪽 해운대 쪽 보면 말이죠. 마천루가 막 88층부터 해가지고 삐까번쩍해요. 외국에 온 것 같아. 외국에. 뉴욕에 온 것 같아요. 어서 있어. 해결했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사회적인 증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재산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공경찰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경비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자, 민간경비 대두 배경이 4가지입니다. 범죄 문제, 심화, 경찰력 한계, 시민의 의식 안전인식 증대, 그 다음에 사유재산의 증가. 이 4가지죠. 자, 넘어갑니다. 자, 공경비의 주요 임무입니다. 공경비, 경찰 활동을 보시면 되겠어요. 공경비 주요 임무. 자,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 자, 이거는 민간경비와 공통입니다. 그렇죠? 민간경비는 특정 지역에서만 범죄 예방하는 거고, 공경찰은 모든 지역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하는 거죠. 자, 공공의 질서유지. 이 공공의 질서유지. 공공의 질서유지. 이것도 민간경비가 공통되죠. 공공도 요 특정 안에서의 질서유지야. 그렇죠? 요거는 경찰은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 대한 질서유지죠.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 경비지역을 벗어나가지고 일반 도로에 나와서 차가 세우면 안 돼요 하면은 미친놈 소리 든다니까. 그렇죠? 그거는 경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경비는 자기 아파트 관할 안에서, 경비구역 안에서만 어떤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범죄자 체포 수사, 이거는 공경비만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민간경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차별해야 되는 거죠. 공경비, 민간경비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범죄 체포 및 수사 또는 법 집행 강제력, 이 차이입니다. 민간경비 이런 거는 전혀 없죠. 여기 아까 5가지 민간경비 특수경비원조차도 이런 권한 없습니다.
청원경찰들은 그건 없어요. 호송경비는 그건 없습니다. 체포, 수사, 법집행, 강제로. 법집행이 뭐냐면 체포, 수사를 말한 거예요. 사람을 강제로 체포하는 거죠. 그 사람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법집행은 강제로 수반해요. 강제는 뭐예요? 그 사람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민간인이 만일에 체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민간인이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경우 있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간경비도 똑같아요. 민간경비원한테 주어진 권한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 주어진 권한이에요.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현행범이 아닌 다른 범인을 체포한다. 현행범이 아닙니다. 자,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체포하려면 민간인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체포하는 사람은, 권한인 사람은 검사와 경찰관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현행범이 아닌 거는 체포 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법학계론하고 관계 있어요. 미리 봅시다. 현행범 체포의 종류에는 현행범 체포가 있고 긴급 체포가 있고 긴급 체포 있어요. 그 다음에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습니다. 자, 가장 보편적인 체포가 이 체포예요. 이거를 통상체포라고 부릅니다. 보통 체포는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받아가 잡아옵니다. 체포영장 언제 받느냐? 여러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A를. 이 자식이 안 나와. 경찰관이 3번 불러도 안 나오죠. 그러면 경찰관이 검사한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판사가 체포영장을 내줍니다. 체포영장을 경찰관이 받아들면은 출석 안 하는 사기범한테 가서 집에, 야, 가자. 발소로, 경찰서로 가자. 안 가면 강제로 수갑채 데려올 수 있어요. 그게 강제력이고 법집행이야. 이거는 경찰관이나 검사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체포영장 주지도 않겠지만 안 돼요. 그 다음에 긴급 체포는 중범죄자의 경우에 검사나 경찰관이 체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범, 강도범, 강간범이 경찰관이 순찰 불징검하다가 딱 보니까 임마가 살인 수배자다, 강간 수배자다. 그러면 영장 없어요. 경찰은 그때 영장 안 가있거든. 영장 안 가있는데 전산조회가 티 나왔어요. 그럼 바로 잡힌다. 영장 없이 바로 잡는 거예요. 자, 요 두 개는 영장 없이 바로 잡는 거죠. 요거는 영장이 있잖아요. 요건 영장 없이 잡는 거예요. 민간인이 영장 없이 잡는 건 요거밖에 없고, 경찰관은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어요. 요것도 할 수 있고. 그 중범죄자는 영장 없이 긴급히 체포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했다. 중범죄자를.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자, 그래서 공경찰은 이런 체포 및 수사란 것은 수사의 핵심은 여러분 뭐냐면, 수사하고 조사의 차이는 뭐냐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차이입니다. 아까 민간 조사를 했잖아요. 민간 조서는 피해자 신문 조서 못 받아요. 이 신문 조서하는 거면, 조서는 뭐냐면 묻고 답하는 시간이야. 당신은 뭡니까? 언제 도둑질 했죠? 묻고 답하는 거야. 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묻고 답하는 걸 문서로 적어 만들면 이게 신문 조서인데, 상대방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 조서로 불러요.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게 되면 그건 수사야. 일반적으로 사설 탐정이라든가 호송경비원, 민간경비원들이 현행범을 잡았다. 앉아가지고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가지고 당신은 이름 뭡니까?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게 조서를 받는다.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아파트 근무하다가 현행범을 잡았다. 어떻게 된다? 즉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래 적어놨어요, 형사소송법에. 오래되어 있으면 인계 안 하고 가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 불법 체포감금 내릴 수 있어요. 즉시 인계하는 데 있습니다. 즉시. 아파트 창고에 가다 놓고 저 새끼 뿔 때까지 잡아둬야지. 그 잘못하면 불법 체포감금 돼요. 현행범 체포는 적법했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불법 체포감금죄로 깎올리 큰 되는 수가 있어요. 즉시 인계해야 됩니다. 시간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시간 없으면 즉시입니다. 즉시. 체포했다가 바로 신고해야 돼요. 내가 현행범 잡았다. 도둑 잡았다. 그럼 경찰관이 와서 여러분한테 왜 잡았는가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잡았는가 물어봐요. 물어보고 필요하면 여러분한테 경찰관서에 같이 동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수사 협조하면 되는 거예요. 민간경비이든 민간이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통통제, 아파트 안에서는 경비원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반 도로에서는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교통 단속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는 교통 단속은 경찰이 할 수 있죠. 민간 경비는 못해요. 아파트 내에서의 교통 단속 못합니다. 교통 통제할 수 있어요. 뭐 차 이리 빼라 저리 빼라 세우지 마라 할 수 있지만 스티커 붙여가지고 불법 주차 차량 외부 차량이 와가 주차 금지 막 빨간 딱지 붙일 게 있잖아요. 예? 그런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통 단속에 나가서 여러분 스티커를 발부하는 걸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률적으로는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는 것은 경찰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에 붙인 거 빨간 딱지잖아요. 주차 금지 막 해가지고 유리창에 안 떠도 붙이는 거예요. 저도 어느 아파트 갔다 오면 잘 붙여놨더라고. 예?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경비원이 건물 열심히 잘 쓰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잘 안 떨어져가지고 그 뜨신 물 딱 보고 가면 잘 떨어지더라고. 잘 안 떨어지게. 예? 경비원이 건물 잘하는 거예요. 그거 붙인 거는. 자, 그래서 공경비 주요인문데 민간경비와 구별되는 것은 요거하고가 가장 구별된 특징이요. 공경비와 민간경비 차이 알아둬야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요거하고 요겁니다. 법 집행 권한, 강제력 유무, 그 다음에 교통 단속 권한의 유무. 이런 것들이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가장 큰 차이점. 뒷부분에 어디 나올 겁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쉬웁니다. 자, 민간공비 차이점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 이 부분. 자, 공경비는 공익을 추구하죠. 불특정 다수인의 공익을 추구하는 게 경찰의 일인데 민간경비는 영리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죠. 특정 일을 위해서만 고객한테만 돈 주는 사람한테만 서비스하니까. 그렇지만 공익성도 일부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영리성만을 추구한다 민간경비는 그럼 틀린 거예요. 왜 공익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특정 아파트 안에 질서 유지를 한다, 범죄 예방한다는 이거는 공공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익 목적 들어있는 거예요. 특정 지역이지만. 그래서 영리성이 한 90%면 공익성이 한 10% 정도 있다. 영리성을 주로 하나 공익성도 일부 추구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민간경비는 영리법인이 운영하고 공경비는 정부 또는 경찰이 운영의 주체입니다. 자, 민간경비는 이론상으로는 여러분 말이죠. 개인도 민간경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민간경비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내보고 내 좀 어디 가는데 법원에 가는데 내 좀 돈 줄 테니까 내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럼 내 그 사람 돈 받고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고용대가 할 수 있습니다.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경비업법에서는 우리나라 경비업법에서는 법인만이 민간경비 주체입니다. 이제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신 분은 어떤 책에 가면은 민간경비 주체는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된다 하는데 어떤 책에는 법인만 된다고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론상으로는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될 수 있는데 현행 법률상으로는 법인만이 민간경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5가지 종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민간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A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시설경비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만드는 절차가 정관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 경비 회사를 만드는 거죠. 회사를 만든 거예요. 경비 회사를 만드는데 회사를 만드는 데 정관을 만들어야 돼요. 정관이 뭔지 이 27살 보면 잘 몰라요. 우리 27살 우리 이름 뭐 총각이죠? 이름 뭐예요? 김원준 씨. 정관이 뭐예요? 정관. 나이 드시면 알아요. 우리 사장님 정관이 뭡니까? 정관은 이제 그 단체의 그 자기네들 그 규칙이나 규약 같은 거 갖다가 좋은 말씀. 박수 한번 칩시다. 이 정관이 설마 있어요. 그게 정관이요. 젊은 사람 정관을 잘 몰라요. 정관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동창회에서 동창회 회칙하는 게 있죠. 동창회 회칙처럼 회사 회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관이에요. 이걸 먼저 만들어야 돼요. 우리 회사 이름은 뭘 한다? 대표자는 누구를 한다? 이사는 누구를 한다? 몇 명을 한다? 감사는 몇 명을 한다? 이사의 구성은 어떻게 한다? 이사의 의결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본금은 얼마를 한다? 이게 여기 정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로 말하면 회사의 헌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만든다면은
반드시 관할 지방이니까 부산 같은 부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갖춰야 돼요. 뭐 자본금은 1억 이상이다. 그 다음에 20명 이상의 경비원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춰야 된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갖춰가지고 정관하고 같이 경찰청에 내면 경찰청에서 검토를 딱 해보고 정관도 별 문제가 없고 시설 기준이 맞다 싶으면 허가증을 내줍니다. 시설 경비업 허가증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법이 되느냐? 요거다가 요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등기소에 가서 법원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하면 비로소 이때 법인이 설립된 거예요. 법인이 설립된 거야. 근데 법인이 뭔지 잘 몰라요. 또 법인이 뭔지. 에? 우리 27살이죠? 법인이 뭐예요? 회사가 법인이다.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법인이. 법인의 대표가 회사예요. 법인의 대표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 이 법인의 반대말은 뭐예요? 법인의 반대말은 뭐예요? 법인의 반대말은 이것도 인이야. 무슨 인? 개인. 법률적으로는 개인인데 법률적으로 뭐라 불러요? 자연인이라 불러요. 저도 자연인이고 여러분도 자연인이에요. 정재인이라고 근개인 할 수 있는데 법학에서는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이라고 불러요. 그 여러분이나 나는, 여러분이나 저는 물건을 사고 팔거나 무슨 그 계약을 하거나 할 수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법학에서는 권리 의무의 주체라고 불러요. 집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 팔 수 있죠.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도 우리 대한민국 법률 밑에서는 법인도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회사죠. 삼성전자 주식회사 명의로 재산을 사고 팔 수 있죠. 삼성 주식이면 자기 명의로 재산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회사도 쉽게 말하면. 그게 사람이 아니야.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사람처럼 봐주는 거예요. 어떤 회사 단체인데. 그래서 사람이 모인 거는 사단법인이라고 그러고, 장학재단 같은 건 재산을 내가 만들기 그건 재단법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법인을 나누면. 또 영리면 영리법인, 비영리면 비영리법인 이렇게 또 분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권리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대한민국 현행 법하에서는 법인만이 민간기업의 주체가 된다. 개인은 될 수가 없다. 자연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죠? 자, 이렇게 하면 민간기업비와 공정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갔어. 이거 우리 교재는 9페이지에 보면 밑에 3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제한 서비스의 순수 공공재 이론,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시험이 처음 나왔어요. 작년에 시험이 처음 나왔습니다. 자, 일단 공공재가 뭐냐? 공공재, 이거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다. 재화는 주로 물건을 말하는 거고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공공재, 여러분 공공재가 뭐 있을까요? 공공재. 여러분 나가면 이 도로 있죠. 도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공공재입니다. 공원 공공재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만든 시설은 다 공공재죠. 공공도서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재입니다. 자, 그러면 제한 서비스는 예를 들면 여러분 112 신고하는데 여러분 범죄를 피해 입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죠. 112 신고하는데 제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제한 서비스요. 경찰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제한 서비스죠. 자, 이 제한 서비스도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입니다. 그럼 이 공공재의 특징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이게 시험이 나왔어요.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 시험이 나왔습니다. 작년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비경합성에 대해서 묻는 게 나왔습니다. 시험이 나왔습니다.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속성으로서 추가 이용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순수 공공재 이론과 가장 가까운 개념은 뭐냐? 1. 비배제성, 2. 비경합성, 3. 공공성 이런 거 나왔어요. 시험 답이 비경합성이었어요.
원래 만일 시험이 나온다면 이제 이건 안 나오겠죠? 이거 나오겠죠? 이거 나오겠죠? 시험이 나온다면. 공공재 비비해제성의 개념은 뭐냐? 이게 나올 겁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죠? 그 페이지 제일 밑에 있네요. 비비해제성. 자, 비비해제성은 뭐냐? 여러분, 도로나 공원 이거 만들 때 여러분이 직접 비용을 부담한 건 없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했죠. 물론 여러분 세금을 조금 냈기 때문에 약간은 기한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물을 질 때는 이 건물주가 돈 다 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도로나 공원은 여러분이 0.0000 있을지 몰라도 0%는 기한일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돈을 낸 바가 없습니다. 공공재를 만들 때. 그렇죠? 보세요. 공공재는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생산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사람도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 여러분이 돈을 안 냈으면서도 여러분 도로나 공원을 이용하는데 이용 못하게 배제할 수 없죠. 무한정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비배제성이라고 부른다. 공공재 이용하는데 아무도 배제할 수 없다. 비용을 안 낸 사람도 못 쓰게 만들 수 없다. 이 비배제성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문제가 한 게 있습니다. 무임승차 문제 또는 공유주의 비극이 처음 나오죠. 이런 거.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무임승차는 뭐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공짜로 차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무원 도로에 여러분이 돈도 안 냈는데 그냥 공짜로 쓰는 게 무임승차 같다 이런 얘기죠. 이런 관계 있고, 공유지의 비극은 공공재는 말이죠. 아무도 자기 물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훼손되거나 파괴되거나 붕괴돼서 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공공시설을 안 아끼잖아요, 잘. 그렇죠? 내 물건은 이제 잘 아끼는데 나 물건 잘 안 아껴요. 그게 바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무도 못 쓰게 된다. 공유지는 그런 비극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공공재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공유지의 비극이나 무임승차와 관계 있는 순수 공유의 이론은 바로 비배제성이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비경합성, 비배제성 개념, 특히 비배제성 개념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에 처음 나왔다. 이해가 잘 됩니까? 잘 되죠? 이거 이해 안 되면 골치 아파요. 자,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민간경비의 성장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몇 페이지를 가느냐 하면 12페이지입니다. 자, 이거 이론이 많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이론 나옵니다. 자, 이것도 반드시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이 낼 만한 게 이거 복잡하거든. 이거 낼 만해요. 자,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론적 배경이죠. 학자들이 민간경비가 왜 자꾸 성장해 가느냐, 옛날에 없었는데 왜 자꾸 성장하느냐, 이론적 배경으로 만든 것이. 근데 자, 앞에 있는 이 4가지 수익자 부담 이론까지를 민간경비 성장의 4대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주 민간경비 성장의 4대 이론에 속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전통적 이론이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이론이고, 이거는 신이론. 이거는 신이론. 전통적 이론, 얘는 전통적 이론이고. 이번에 교재를 우리 성대리한테 맡겼더니 교재를 아주 눈이 보기 좋게 깔끔하게 잘 정리했어요. 여러분 보기 좋죠? 보기 좋게. 교재도 작년에 좀 컸어요. 액수를 컸습니다. 컸는데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여러분 들고 다니기도 좋고, 분량도 적어서 휴대하기 좋죠? 또 책을 두껍게 주니까 말이야, 또 잘라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좀 했습니다. 자, 경제하는 논은 뭐냐면 민간경비 성장을 경제하고 관련시킨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 책에 보면 1번의 개념 나오죠? 자,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자가 증가하게 된다.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면 역시 범죄가 증가하게 되고, 이 범죄 증가에 대처해서 민간경비가 성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경제 또는 실업하고 관계시킨 거죠. 경제하고 실업하고 관계시켜서 민간경비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꼭 맞는 이론은 아니에요. 자,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경기가 활성화되면 실업자는 감소하겠죠? 실업자 감소하면 범죄는 증가합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알 수 없습니다.
경기 활성화되면 범죄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경기 활성화되면은 돈이 잘 돌아, 돈이. 범죄는 제가 경찰이 어디 생기느냐? 범죄는 돈이 많은 곳이에요. 돈, 여자, 술. 이 세 가지 범죄 원인이. 돈이 팡팡 돌아가 말이죠. 거의 비례해서 범죄 생겨요. 예? 그러니까 이게 꼭 실업자가 줄는다 해가지고 경기 활성화되면 범죄가 늘지 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꼭 맞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다. 자, 이게 경제 환원 이론이다. 공동화 이론은 이거는 이게 빌공짜 마을동자죠. 빌공짜 마을동자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경찰이 활동량이 불특정 다수에 하는 게 이제 경찰 활동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이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 경찰 활동하고 있는데 경찰이 모든 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합니까?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각지대가 있어요. 어딘가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어? 달동네 이런 데 뭐야. 그죠? 있어요. 이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서 민간경비가 성장한다는 이론. 이게 바로 공동화 이론이에요. 사각지대 보충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사각지대 보충론. 짧게만 정리하자면 이 공동화 이론이에요. 이 빈 공간을 이런 빈 공간을 민간경비가 채운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공동화 이론이라고 부른다. 자, 이익집단 이론은 기업이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장해 간다는 이론입니다. 스스로 성장한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장해 간다는 이론. 이거는 또 외부 요인이 아니고 독자적 성장 이론이에요. 독자적 성장 이론. 민간경비가 스스로 성장해 간다. 이 경제환원론이나 공동화 이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경비회사가 스스로 돈 벌기 위해서 자꾸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아, 민간경비 지금 돈 되겠는데? 이래가 자꾸만, 지금 우리 부산도 지금 보래. 민간경비가 한 290 몇 개인가 된다 하더라고. 옛날에는 뭐 10개, 20개다가 막 자꾸 막 늘어요. 자꾸 늘어요. 돈이 된다 싶으니까. 그런 이론이에요. 그런 이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우리 교재 13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굵은 글씨 봅니다. 경제환원론이나 공동화 이론을 부정해 줄치고 부정하는 입장이다. 경제환원, 공동화는 완전 별개의 개념을 보는 거죠. 스스로 성장하니까. 그 다음에 넷째 줄에 방치하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거기 주십시오. 방치하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재산을 민간경비가 스스로 보호한다는 그런 논리와 관계에 있는 것은 바로 이익집단 이론이다. 이게 여러분이 제일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게 이익집단 이론은 뭐냐면 많은 사유재산들이 있는데 그걸 가만두면 공경비가 다 보호 못 해주는데 그런 것을 민간기업이 경비회사가 가만보고 저런데 저런데는 말이야 가만두면 보호 못하니까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겠다. 서비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민간경비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방치하면 보호받지 못하게 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이론. 이거는 이익집단 이론 관계에 있다. 그 용어 개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개념인 굵은 글씨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 이론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익을 내는 사람, 수익자가 경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야구장입니다. 여러분 야구장에 여기 우리 사제 야구장에 자,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야구 좋아해요? 야구 좋아하시면 손 들고 있어. 롯데나 미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미칠 정도는 아닌데 좋아하죠. 좋아합니까? 그럼 롯데가 지고 나면 열받습니까? 열받죠. 열받아요? 뭐 대구 사람들은 보니까 뭐 삼성이 있지만 열받더라고. 예? 그러면 치어보고 싸우고 하더라고. 그 광적인 팬인데요. 없어요. 우리 사장님 야구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합니까? 옛날에 수영하고 부산하고 할 때 그러시구나. 살다시피 했어요. 그때 뭐 몰입할 때가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야구장에 경비를 옛날에 누가 했어요? 민간경비가 많이 들어오기 전에 누가 했어요? 경찰이 했습니다. 저도 야구장 뭐 이런 거 옛날에 초임 간부 시절에 많이 나가봤어요. 감독하러 의경들 데리고 많이 나가봤어요. 그거 다 경찰이 지켰다니까. 지금 누가 지켜요? 야구장 하면 질서유지 누가 해? 질서유지 민간 경비원들이에요. 민간 경비업체에서 와가지고 한다니까. 야구장 운영하는 주체하고 민간 경비업체가 계획해가지고 위탁 경비, 용역 경비, 용역 경비. 야구장 안에 가면 여기 민간 경비들 쫙 서가 있어요. 경찰관은 몇 명 없어요. 경찰관은 전체 민간 경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서 경비과에서 몇 명 나와 있어요. 경비과장이 아니라 경비회장이 직원 몇 명 데리고 총괄 감독만 해요. 주로 실제로 현장에 뛰는 사람들은 전부 민간 경비원들이요. 뭐 좋게 표현하면 경호원들이. 이 논리가 뭐냐? 야, 이 야구장은 말이야. 너 야구장 너희들이 돈 벌라고 하는 거 아이가? 야구 프로야구단에서 너희들 돈 벌라고 하는데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얘들 경찰이 왜 여기 와서 일해야 되느냐? 여기는 너희들이 돈 벌니까 너희들이 비용 대고 경비해라. 이게 수익자 부담 이론이에요. 맞죠? 은행도 청원경찰을 준 이거 그겁니다. 은행 경비 그거는 경찰에 맡기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너 돈 벌라고 하는 거 아이가? 고객 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수강생인데 좀 늦게 아, 그래요? 이름 뭐예요? 박윤지. 이름 있더라. 앉아요. 앞에 앉아줘. 요것만 딱 하고, 요거만 하십시다. 앉으세요. 이해가죠? 돈 버는 사람이 비용 부담하고 경비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뭐예요? 경찰은 나머지 민간경비직을 제외한 나머지 불특정 다수의 공공안전이나 이익을 지키는 데 경찰을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경찰이 하고 특정 의뢰인, 특정 집단,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민간경비가 비용 부담해서 해라. 그게 바로 수익자 부담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수익자 부담 이론에서 줄 칠 거. 자, 13페이지 4번에 동그라미 2번 이론적 근거 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 있어서 경찰의 공권력 자유는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 유지나 체제 수호 등과 같은 거시적 측면의 역할에 한정한다. 경찰은 거시적 측면의 역할에 한정하고 사회 구성은 개인 차원이나 여타 집단과 조직의 안정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해야 된다는 인식. 이게 바로 수익자 부담 이론의 이론적 근거다. 이해가죠? 경찰은 거시적, 그 다음에 뭐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 담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 수익자 부담 이론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가능할까요? 자본주의가 영 발달 안 하는지 아프리카에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가는 게 자본주의가 상당히 발달해야 돼요. 아프리카 먹고 살기 힘든 나라에서 뭐 수익자 부담이라는 웃긴 소리 말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뭐 이런 게 좀 활성화된 그 정도의 나라에서 적용된 이론이지 아주 후진 국가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 관계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달해야 된다. 관계 있는 이론 수익자 부담 이론이다. 자, 이해하시죠? 자, 여기까지 쉬었다가 나머지 이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